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5월의 시사상식 찾아왔습니다. 다사다변한, 뭐 매달이 그렇네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다양한 시사들이 있고, 세상이 이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커다란 사회 변동을 겪었습니다. 코로나죠. 이 시사 관련해서 나오는 것도 거의 뭐 10% 이상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적인 면으로도 다양한 변동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변화되고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나 이런 걸 기대하는 시대가 됐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이제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완벽하게 뭔가 해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나왔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사평론가들이죠. 그들이 지적하기는 이제 1월 달로 보고 있어요. 끝이 있나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인데 1월 달에 되면 좋겠다요. 사실은 이제 금년 내로는 힘들 것 같다라는 걸로 보고 있고요. 백신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왜 백신 안 만드나요?라고 한다면 시도를 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랑 여기 갔는데 실제로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고 그거보다 이제 성능이 좋은 것에 임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성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게 시판돼서 굉장히 유명하진 않은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실제로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그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유는 안 될 거예요. 미국의 입장이 이제 완고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보급되는 양 자체는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5월 입장에서 아마 아직까지 만약에 이 저랑 같이 이렇게 시상식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맞은 경험이 없을 거예요. 이제 특수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치하신 분들이 먼저 이제 맞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직 그 백신에 대한 게 없죠. 그래서 이 백신을 맞게 됐을 때 CDC에서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몰려 있거나 이제 밀집 공간 같은 데서는 써야 되지만 밖에 외출할 때 꼭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백신 여건 이제 중요하게 다릅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맞은 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이 백신이란 것 자체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사람들마다 이제 전문가들 입장 다르긴 합니다만 아직 현재로서 정서는 2년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독감 백신이나 이런 거를 뭐 매년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만 코로나는 이제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될 거고요. 아마 이후에 나온 코로나 백신 2년마다 맞게 됐을 때 이게 똑같은 백신이 아닐 거예요. 이제 독감 백신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이 바이러스를 막는 게 들어가다시피 코로나도 이제 변이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후에 이제 맞게 되거든. 네, 기억을 하시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인류의 생존 그리고 우리 국가의 생존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뉴스죠. 야당 독식 4.7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당이 독식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당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 여당이 지금 제대로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비단 이것을 확대해서 반드시 대통령이란 영역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안 뽑은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한다면은 맞겠죠. 하지만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찾다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네, 어찌됐든 그 성추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장은 확정을 지었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 성추행에 대해서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도 있고 피해자란 말도 있고 실제로 성추행 피해자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규정하기에 나름이죠. 법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게 정립되지 않았기에 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피해 호소인으로 이제 여당 쪽에서 얘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반발을 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여성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막상 이제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일이 나오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다 보니 결국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 여당에 대한 지지를 늦추다 보니까 결국 이 두 사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뛰어난 인물인가라는 거에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겁니다. 즉
이전에 서울시장의 경험이 있고 앞에 있는 부산시장 박형준 이분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거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보수 중에서는 극우적인 면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면서 친숙함을 많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확고하다고 보였기에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상대방의 여당 쪽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걸로 승부가 안 되니까 약간의 그 상대방이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다 보니 선거 때 모양이 좋지는 않았죠. 예. 우리나라 선거가 왜 그럴까? 아주 쉽습니다. 그 전략이 먹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안 먹혔죠. 너무나도 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내곡동 부재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나왔고, 뭐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했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를 운영하고 이런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비전적 측면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보여주지도 않았죠.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LCT 분양 의혹에 대해서 이제 자식과 함께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받다라고 하는데 분양 자체에 대해서 깔끔하지 않은 건 있습니다. 근데 이득을 봐야죠. 이득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갖고 뭐 나중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투기라고 부르기에는 손해를 본 투기죠. 그래서 투기의 목적으로 가는지 정말 실거주지 목적으로 가는지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산시로 내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LCT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변도 보이고 엄청 좋죠. 이제 저는 이제 이 과거의 해운대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해운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이상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으로 불렸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뭐 아름다운 관광지 8개, 10개 뽑히게 되면 항상 들어갈 정도로 바닷가 라인 중에서는 거의 최고로 치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 LCT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수많은 건물들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에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잃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뭐 저도 이제 국내 여행을 요것저것 다니면은 부산도 가게 되면 한 번쯤은 들러보게 되고 사실 이제 바닷가를 보기보다는 식당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LCT는 지금 보다시피 건물의 밸런스가 다르죠. 뭔가 혼자 둥 떠 있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고층 라인의 스카이라인 형성해서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죠. 이런 걸 형성해 가지고 어떤 부의 상징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워낙 분양할 때 말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자살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과 연관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명만 기소했다라고 했는데 43명, 사실은 43명도 최대치가 아니라 100명 이상의 사람이 연루된 거에서 그래도 좀 세다는 사람 골랐는데 2명만 잡고 끝났기에 여기서는 문제가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CT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뭐 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알고는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 LCT 사건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처음에 설정했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제 1조 7,800원 체결하게 되고 만들게 됩니다. 부실공사니 뭐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약을 부풀리기, 프리미엄 조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정치권의 끈을 닿는 데다가 이제 어느 정도 특혜를 주게 되면서 이렇게 됐었고 여기서 이제 최순실이 끼게 됩니다. 최순실이 이제 외압을 주게 되면서 했었다. 근데 이영복이죠. 이 사람은 살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자살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만 차후에 이제 어떤 답변할지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선거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책 공약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정책이란 거의 대부분이 바로 50%죠. 50% 이상 159회입니다.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49%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어떤 언론을 대상으로 잡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50%에 육박했다. 무엇을? 부동산에 대한 얘기, 개발에 대한 얘기. 시장들이 이런 거 너무하지 않아? 맨날 개발해 준다 그러고 뭐 야구장 만들어 준다 그러고 뭐 돈 넣는다 뭐 지하철 뚫는다 말해놓고 실제로 안 되는 경우 많죠. 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독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시사에도 있습니다만 다케시마라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독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쪽 주민들 쪽에 이제 참여 선거나 있었을 때 그쪽에서 매년 공약으로 내세는 거예요. 그쪽에서 와 하면서 하게 되고 우리가 망언을 왜 4년마다 하지? 선거 때 하는 거예요, 걔네도. 그러고 이제 당선되면 나몰라라 한 다음에 또 이제 선거 때 되면 또 하고 사람들은 속아주고 하는 거죠. 나쁘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냐? 관심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우리하고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과했죠. 그게 이제 이대남 이대녀라고 부르는데 20대 남자 20대 여성 그리고 30대가 이제 많이 돌아서게 된 계기도 됩니다. 민생복지 입에다 베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민생이 무엇이냐 복지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도 봤고요. 청년 20대 표를 잡기 위해서 많이 했었고 그에 보게 되면 소수 의견들인데 여성에 대해서는 3%예요. 예전에는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를 별로 꺼내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성추행으로 이제 이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여성이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함부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지금 나와 있지만 아래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쪽에 맞춰서 있었다. 결국 이거는 너무나 한쪽에만 쏠려 버린 이제 공약들이었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됐었죠. 또한 이번에는 이제 야권 쪽 단일화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여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안 될 거니까 라고 이제 봤던 거지. 자,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우리 뭐 계속 이제 봐왔던 분들 알겠지만은 3위부터 이사 대책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나와 있고 앞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만큼 공약으로도 50% 이상을 내세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코인 열풍이 있다고도 부르죠. 이러한 코인 열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동산을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심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반발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요. 그것이 도박이고 뭐 하루 만에 몇백 배를 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투자한 사람도 압니다. 도박이죠. 근데 언젠가 떨어질까는 거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죠. 계속 오를 것 같고 안 하면 손해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겁이 나니까 큰 돈은 못 넣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사람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다 돈을 잃는 시장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게 돼 있죠. 누군가 벌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있습니다. 국교부 산하에다 만들어서 차단 조직 강화하고 자료 확인하게 되면서 문제가 있는 거 찾아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나 처벌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해서 찾는 건데 모니터링하면서 적발 처벌 단속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하게 되고 국교부 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은 이쪽에 없지만 자료에 대해서 찾고 이런 판단은 가능하겠다. 결국 LH 공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들, 투기꾼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쪽의 업적은 아닙니다만 경찰들이 잡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중국인들 중에 환치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환치기를 할 때 금액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부동산을 사버려 갖고 나눠 산 다음에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판매될 때는 환치기 아니라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익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썼었죠.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확실히 투기다라는 거 하는 건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거지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돈을 세탁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가격이 올라간 케이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집을 내놓습니다. 집을 내놓는데 지금 8억이면은 9억, 9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액상에서 땅을 올리는 하나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설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이게 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죠. 이 국수본의 활동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러한 그 부동산 관련된 이런 거를 했던 데가 특수본이었었는데 특수본이 특별수사본부라 그래서 특별한 범죄를 다루는 줄 알겠지만 이러한 부동산이나 반부패죠. 어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잡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수본이라는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됐죠. 반부패 수사부로 이제 바뀌게 됐었고요. 국수본도 이렇게 해서 검찰과 이제 경찰 간의 어떤 독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블랙 라이브스 매터 나왔습니다. 이게 흑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차별하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보이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일삼는 백인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물론 이 흑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어떤 미국인의 일원으로서 그런 차별에 대해서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거 많이 느꼈을 거고요. 트레이본 마틴이죠. 그 사람이 이제 히스패닉들한테 살해 당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자행되었던 여러 번 있었던 그런 흑인들에 대해서 주머니에 손만 넣어도 총을 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과잉 진압을 당하거나 명령에 불복했을 때 경찰들이 과잉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흑인들 역시 이런 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나타났어요. 흑인들 역시 하나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우리는 뭐 아시안이죠. 에이지안. 아시안 입장에서 이제 황인종들이 그쪽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생명 중요하죠. 왜? 같은 미국인이니까, 같은 인간이니까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동양인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동양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인데 차이니스, 코리안 나와 있어요. 코리안들이 15.4%, 차이니스보다 적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구분 없게 생긴 얼굴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어나 재패니즈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인들이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아시안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아시안들에 대한 피해 나머지 사람들이죠. 아더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되지 않을 때니까 실제 한국인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제 흑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인권을 논의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끔씩 이제 아시안들을 폭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대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흑인들의 어떤 인권 운동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내고 했었으나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잣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황인종의 인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나라를 돌아가라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들에게 해줄 수밖에 없게 되죠. 관광객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뭐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만 피부색만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들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어떤 폭행 구타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매우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용키푸르 전쟁이죠. 1970년, 엄밀하게 74년이죠. 예, 그때 이제 있었는데 이때가 용키푸르하고 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 전통 행사 기간에 이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고요. 10월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10월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전쟁 당시에 이제 시리아와 이쪽에 이제 다국군이 한꺼번에 싸우게 되면서 다양한 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아랍을 비롯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때 스웨즈 운하를 갖고 싸우게 된 거죠. 왜 스웨즈 운하가 그렇게 다툼이 되는 걸까?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한다는 게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어떤 물류비적인 면에서 물류비라는 것이 운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물류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운송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스웨즈 운하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고 운행을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스웨즈나 이렇게 와버리죠. 유럽으로 바로 이동하게 될 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하냐면 하루에 100억에 가깝습니다. 거의 90억 정도 산출이 될 텐데 그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고 개별적인 배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여기 갔던 배 입장에서는 한 번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6천만 원, 6만 달러 정도 이제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하 사태로 이제 운하 양쪽에 정체된 선박들이 일로 가려다가 하게 된 게 결국 아래로 돌아서 가게 됐고 결국 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문제가 커지게 된 겁니다. 스웨즈는 선박 이동을 보게 되면 하루 평균 51척이죠. 이러한 배들이 지금 완전히 발이 묶여 버리게 된 거고 해운산업 전체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선주선은 6만 달러 7천만 원이고 해운산업 전체 밀 90억 달러 10조 2천억 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백신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물류에 대한 어떤
다시 살아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물류회사들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크죠. 또한 지금 이게 돌아갈 때 문제를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 예전에 그 해적들이죠. 소말리아 해적들 만나서 이제 한 건데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선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해 나는 출발해서 청해부대가 출발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이 당연히 또 이거에 대한 납포에 대한 문제가 이전에 있었기에 결국 이제 공권력까지도 이제 투입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게 이쪽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만 역시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과거 이집트와 영국의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연히 이거는 이권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그래서 이 51시간 단축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이제 업무가 별로 적을 땐 일찍 가고 일이 많이 필요한 주말에 더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52시간만 채우면 되는 그런 탄력구 문제가 나타나게 됐죠. 애매한 휴인근로 가산수당 같은 거 정확하게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일하는 거에 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지게 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공일 유급 후일로 의무화되게 되면서 이제 유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당연히 단축돼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연소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연소근로자는 어떤 학업이라든지 체력적이라든지 어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대학생은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게 전체 이제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될 건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구체적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없이 포괄적으로 됐을 경우 이게 실제로는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바를 한 다음에 근로계약서에서 일부러 태업을 해서 잘리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민원을 넣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것에 들어가서 그런 걸 악용해서 돈을 버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근무 태만이나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해고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또 애매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적용 예외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같은 경우 그래서 스스로 여기서 1년 넘게 일할 거다 주장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고요. 2개월 이내 기간 근로자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나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 같은 게 해고 예고에 예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절적 업무 종사하는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을 때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소규모 사업장에 구비와 갖춰야 된다라는 거. 본인이 보호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기재 반드시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고 일치하도록 해야 되고요. 휴게시간 및 유급 주일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힘들죠. 4시간 근로시간 30분 휴게시간 줘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점심시간에 걸리게 되면 점심 장사를 하는 데는 이제 휴게시간을 좀 다르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쉬는 것도 유급으로 이제 해야 되고 유급 주일도 있어야 되는데 휴일에 부를 경우 이제 휴일 가산수당이나 이걸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산부 보호인데 임산부 보호에 대해서 어떤 근로적인 보호도 있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역차별을 낳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소상공인 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장에 가는 것도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보호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LG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돼서 하게 된 게 AI, OS, 그다음에 파워train, JB 설립해서 투자 확대하고 모바일 아예 사업 종료. 바로 이 모바일을 접은 거죠. 저는 LG폰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LG폰에 대한 인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희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정립된 형태가 없었죠. 그래도 LG폰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다? 독특하게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LG전자가 오히려 사업을 접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지금 안 좋아졌구나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게 일반적입니다만 LG는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상황을 보여줬죠. 결국 대우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모바일 사업을 LG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략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LG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LG만의 어떤 시그니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6G라고 하죠. 6G라고 하는데 기존의 5G에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고 속도는 압도적입니다. 50배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건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50배 빨라지면 얼마나 빨라질까? 느낌이 별로 없겠죠.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연결 밀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우리는 다음 세대 6G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체감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전과는 바뀌는 6G 시대가 나타날 거다. 차세대 기술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5년이나 2029년 사이에서 나올 건데 한 2026년 보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5년 후게 되면 6G 시장이 돼서 우리는 이 속도를 보게 됩니다. 다만 지금도 5G가 익숙하다기보다 얘가 진짜 빠른 거 맞나 이런 생각하시죠. 새 기술이 나와도 실제로 도입되는 건 애매하긴 합니다. 사람들의 체감 속도는 다르고 우리나라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지만 실제로 민감하지 않아요. 빠른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적응해 버려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빠릅니다. 예, 이게 LG전자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CTO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와서 여러분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해서 기술 담당 CEO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CTO는 다릅니다. LG전자 CTO 같은 경우는 컨피거 투어더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맞춰서 만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어 자동차 샀을 때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는 것 그 이상인데 애플 같은 경우 맥 컴퓨터를 할 때 그 안에 부품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해서 자기만의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LG도 그렇게 합니다. 이 고객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넣는 주문으로 가는 게 바로 이 CTO입니다. 그만큼 이 명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친주입니다. 미얀마 그림 보시면 나오지만 저 카친주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도 이 미얀마의 어떤 독립군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힝야 쪽의 문제와 기타 등등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카친 독립군이 굉장히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얀마 내전에 있어서 가장 전투력을 보이고 앞서서 나간 게 이 카친 독립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독립군들이 미얀마는 꽤 존재하고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부의 쿠데타에 대해서 반발해서 만들어진 거였고 그것이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그 쿠데타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증명하게 이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인권단체나 수많은 곳들에서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부분들 이제 무슬림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로힝야족이 영국 편에 서게 되고 같은 미얀마 입장에서 이들은 천대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법 이주민으로 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을 난민촌 도피를 하게 되고 또는 외국으로 가는 사태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로힝야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촉발되면서 지금의 버마 내전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버마 내전 안에는 그 버마 안에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스 영향세들이 모여가지고 총체적으로 발생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ING 중이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현금주의, 발생주의 나와 있습니다. 회계상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 현금주의는 그야말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거나 구두 계약을 하든 서면 계약을 하든 계약을 맺을 때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아요. 잔금을 치를 때,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를 때, 이때 현금이 들어올 때 나갈 때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발생주의는 실제 거래 발생이죠. 거래라는 게 물건을 주고 받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물품 대가를 지급할 때 현금이 실제로 나갈 때는 현금주에 입각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거래가 발생할 때 쓰게 되면 구매한 물품 검사해서 채권 채무 관계 계약을 맺거나 또는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맡아보게 되면 현금주의 발생주의로 구매해보는 현금주의부터 보죠. 컴퓨터 나스대를 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왔죠, 500만 원. 납품받아 검사했다. 물건이죠. 현금이 안 왔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1월 1일에 현거래 발생해서 차배원에다 써주고 5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걸 또 써주게 되는 거죠. 발생주의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이 현금이 오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됐을 때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금이 오갈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약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계약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계약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납품받아가 아니라 구입대가 현금으로 지급해서 나타났을 때고 실제로 이제 구입하기로 계약하다라는 것은 계약이지만 아직까지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구입대금만 기록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회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회계 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부채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채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갚아야 될 대금이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부채하고는 다른 비율도 존재하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예, 코로나 상황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이것들이 다중이용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밀폐돼서 사람들이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다중이용 업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많고 실제로 여기서 발생한 사례들이 다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단이 이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통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열리는데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 입을 열지 않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출입을 할 때 출입 명부에 대해서 뭐뭐 왜 1인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원이 다 기재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핸드폰으로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QR을 찍어서 하는 경우도 다들 있죠. 그래서 다중이용 있을 때는 많이들 보셨지만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식구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명부 작성, QR코드 안심 전화 같은 거 걸어도 되고요.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짧게 머무르기, 2m 이상. 그래서 2m 이상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정하거나 구분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원칙이죠. 물론 작은 소규모 매장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지만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단계에 대해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있습니다. 실제로 2단계와 1.5단계가 병행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지 이상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 지역 유행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게 2단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2.5단계를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굉장히 강화돼 있죠. 외국만큼 왜 강력하게 안 할까요? 라고 했는데 완전한 폐쇄 조치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막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폐쇄 조치가 주는 효율적은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가 더 무섭지 그런 경제적인 게 더 무섭나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전체 교체 도미노처럼 오는 것은 굉장히 무섭게 우리나라는 개방한 것 치고는 잘 유지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막은 나라들 마스크를 벗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부럽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마스크에 대해서 생활박영이나 이런 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 위반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더 큰 이제 강화가 있을 예정이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함부로 좌시할 수는 없겠죠. 예,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해라고 나와 있죠.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해는요 섬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일반 기선을 이렇게 만들라고 한다면 이 섬이 있는 지역은 외곽선을 연결해 갖고 거기서 이제 12LE를 뺍니다. 그 12LE 빼서 이제 직선 기선을 연결해서 우리 영해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만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배타적 경제에서는 200캐리입니다. 200캐리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동은 자유롭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실익을 거두는 어떤 어뢰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중국하고 매우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과도 거리가 가깝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적정선에서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한국적 과도 수역이라고 나와 있고 한중 잠정 조치라고 해서 공동으로 가지고 이쪽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독도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독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영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이드라이트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제 손을 대서는 안 되죠. 이 손을 대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북한 보유 미사일에 대한 얘기인데 미사일 여러 종류 있죠. 실제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냐라고 보시면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정도로 지금 탄도미사일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손을 내렸고 최근에 이제 북극성 개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잠수함에 쏘는 건데 이건 잠수함에 어디 갈지 모르고 쏘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겠죠. 더군다나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어디까지 진척된지 모르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온화한 조치를 통해서 미국과 이제 다자회담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북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북한은 왜 그럴까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국제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된 거다라고 파악해 보시면 아마 좀 더 북한이 왜 그런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